시작하시죠. 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의 공상주의자 토끼 한 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지난주에는 단신 다뤄봤고요. 네. 이번 주에는 영화를 두 편 다뤄볼 것 같아요. 네. 아주 유명한 영화 한 편. 와 그 다음에 최근에 개봉한 영화. 네, 최근에 나온 영화. 안 유명한 영화는 아닙니다. 뭐 그렇죠. 네. 유명한 영화의 감독분의 자제분이 만드신 최신 영화 이렇게 두 편을 다뤄볼 건데요. 둘 다 약간 오늘날의 그 메타버스 세계, VR 세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랑 관련해가지고 제가 하나 얘기를 할 게 있어요. 네. 제가 드디어 VR을 샀습니다. VR 기기를 샀고요. 오큘러스 2. 퀘스트 2. 네. 네. 뭐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산 거라기보다는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 샀는데 저는 사실 VR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3D 게임 아니냐. 굳이 이렇게 무거운 이 고글을 쓰고 솔직히 되게 불편하거든요. 불편한데 이거를 굳이 쓰고까지 이런 걸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기기도 되게 비싸잖아요. 네. 기기가 뭐 최소한 50만 원 정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 뭐 VR방 같은 데를 이제 예전에 갔을 때 네. 비트세이버라는 게임을 했었는데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되게 재밌는데 이게 그 리듬 게임인데 네, 리듬 게임인데 광선검으로 이렇게 휘둘러가지고 네. 하는 리듬 게임인데 노트를 박살내는 거죠. 그쵸. 네. 재밌는데 이걸 왜 VR로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키보드로 하면 안 돼? 그냥 뭐 키보드로 하면 이렇게 써는 감각이 없잖아요. 키보드가 아니고 예를 들면 센서만 있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이 고글을 위 위나 같은 걸로 그냥 하면 되잖아요. 뭐 그 닌텐도 최근에 그쵸? 나온 거. 네네. 그래서 하면 되는데 뭐하러 이 고글을 쓰고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VR 게임도 뭐 해보니까 그냥 그렇게 감흥이 없는 게 없어가지고 이걸 굳이 비싼 돈 주고 사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사가지고 이제 해보니까 그동안 이제 뭐 컨텐츠들이 많이 발전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컨텐츠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비트세이버도 그게 있더라고. 360도 버전이 있어요. 뒤에서도 네, 날아오는 뒤에서 거예요? 날아오는 거예요. 안 보이잖아요. 외워야 되겠네요. 무조건. 근데 이제 그게 갑자기 뒤에서 날아오는 건 아니고 약간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약간씩 옆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몸을 이렇게 회전시키면서 하는? 좀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정말로 내가 그 세계에 있는 느낌? 그러니까 일단 몰입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몰입감이 완전히 이제 바깥 세계가 차단이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주변이 다 이제 가상 세계고 그래서 보면은 그 왜 윈도우 배경화면처럼 이제 초기에 대기 화면 같은 거를 바꿀 수가 있는데 그거를 예를 들면 그 SF 뭐 우주선 안 같은 그런 화면으로 할 수도 있고 완전히 사막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그것도 있어요. 포탈 그거 테마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위에서 글라도스가 내려다보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무서운데요? 무섭죠. 네. 글라도스가 꽤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테마도 있고 어쨌든 정말로 내가 이 세상 안에 들어간 느낌이 들고 그래서 그 VR 그 튜토리얼 같은 걸 할 수가 있는데 튜토리얼도 되게 재밌어요. 튜토리얼이 뭐 어떤 게 나오냐면 이렇게 눈앞에 테이블이 있죠. 그 테이블에서 공을 집어가지고 탁구를 쳐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공을 이렇게 집어가지고 탁구를 이렇게 치면은 공이 탁 이렇게 맞고 날아가요. 근데 그걸 이제 내 진짜 손이 아닌 이 가상의 손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딱 그때 실감이 나면서 되게 정말로 이 가상세계에서는 뭐든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세계에서 총을 집어가지고 쏠 수도 있고 뭐 어떤 물건을 집어가지고 막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뭐 뭔가를 건드릴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되니까 중간에 막 이런 것도 있었어요. 막 로봇이랑 같이 춤을 춰봐요 이래가지고 로봇이랑 막 하이파이브 할 수도 있고 로봇 이제 손을 이렇게 잡으면은 로봇이 이제 끌려와요. 그러면은 로봇이랑 같이 이렇게 막 춤을 출 수도 있는 막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걸 하면서 야, 이 튜토리얼도 되게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VR이 앞으로 좀만 더 가벼워지고 좀만 더 싸지면 정말로 이제 몰입감이 대단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반려가 그 하프라이프 알릭스를 샀는데 저는 아직 안 해봤는데 해보더니 야 이거는 진짜 물건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진짜, 그거 직접 하실 수 있을까요? 왜냐면은 좀 무서운 파트도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이제 공포스러운 파트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게 안 그래도 VR 컨텐츠가 보니까 공포 장르가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공포 장르 뭐 웹툰 같은 것도 공포 장르 웹툰이 많고 게임도 공포 장르가 많고 뭐 이렇다고 합니다. 웹툰도 있나요? 웹툰을 볼 수가 있어요. 웹툰을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웹툰이 그냥 웹툰인데 웹툰 약간 커툰처럼 이렇게 한 컷 한 컷씩 나오는데 중간에 이제 좀 넓게 나오는 씬이 있잖아요. 네. 배경이 넓게 나오는 씬은 그 배경을 아예 360도로 만들어요. 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돌리면 그 배경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괜찮던데요. 그것도 웹툰도 좀 더 약간 몰입해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고 유튜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은 그러니까 약간 극장에 간 것 같은 느낌. 그쵸. 그냥 눈앞에 극장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굳이 넓은 공간이나 넓은 벽이나 이런 데 프로젝션을 안 해도 약간 그 프로젝션을 한 느낌처럼 아주 내가 원하는 만큼 큰 화면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좀 괜찮더라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VR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냐면 이 오늘 다룰 영화가 그런 가상현실 이런 걸 좀 다루고 있어가지고 좀 얘기를 해봤네요. 그러면 네. 시작을 하면 될까요? 네. 이거 보면서 하시면 되죠? 네네. 네.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네. 첫 번째 영화는 이제 데이빗 크로넨버그의 비디오 드롬이라는 영화고요. 네. 영화에서 자꾸 이제 인물들이 네. 비디오 드럼 이러면서 막 엄청 약간 되게 뭐라고 할까요? 이 단어를 되게 약간 멋지게 네. 발음하려고 하잖아요. 되게 약간 뭔가 있는 듯이 발음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저는 약간 오글거리면서 그랬군요. 네, 좀 웃기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비디오 드롬이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이게 1983년도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정말 오래됐네요. 저보다 10살 많은 영화인데 11살 많은 영화인데 네. 옛날 영화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보시기에는 약간 아무래도 좀 그 현시대적인 그런 게 없긴 해요. 지금이랑 접점이 별로 없다는 얘기인가요? 접점이 없다기보다는 약간 좀 촌스러운 면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CG도 그럴 수밖에 좀 없죠. 그리고 그래서 근데 이 시대 때를 고려를 하면 상당히 잘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물론 네. 그렇죠. 물론 네. 그런데 아무래도 좀 그 영화를 좀 그 재미로 보시는 분들은 좀 보시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아무튼 그런 재미로 보는 영화는 아니죠. 네, 재미로 보는 영화는 네. 아니고 또 굉장히 고어하고 또 그로테스크 고어해요. 네, 한 면이 있어가지고 징그러운 거 못 보시는 분들은 별로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네, 이 데이빗 크로넨버그라는 감독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네. 이 고어한 걸로 유명합니다. 음. 그로테스크한 걸로 유명하고 이 사진을 제가 찾아봤는데 굉장히 좀 잘생기셨다고. 그러네요. 그 원래 배우로도 활동하시잖아요. 네, 그 12대 닥터 피터 카팔디 선생님과 좀 닮지 않았나요? 네네, 좀 그런 생각이 닮았네요. 들었고, 네. 플라이라는 영화로도 유명합니다. 이것도 어. 옛날 영화인데 저 어릴 때 본 기억이 있는데 네. 이 뭐냐면은 순간이동 기계 같은 게 이제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뭐 DNA를 읽어내가지고 이 사람을 분해해가지고 뭐 재조합한다 이런 설정인데 네. 그 기계에 파리랑 사람이 같이 들어가 버려가지고 네. 유전자가 섞여 버려가지고 파리 인간이 이제 탄생하는 그런. 하긴 파리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는 티가 안 나겠네요. 그쵸. 아.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제 허점이 있죠. 미생물은 그러면 그러네요. 뭐 그렇긴 한데 네. 뭐 그건 영화적인 설정이니까 네. 넘어가도록 하고
이게 그래가지고 사람만한 파리가 돼버려가지고 주인공이 싫어. 그래가지고 그 작품에 나오는 사람들 막 다 죽이고 다닙니다. 파리인간이 네. 돼버려가지고 네. 마지막에 그 주인공의 뭐 여자친구였나 그런 사람한테 약간 그 자살 당하는 느낌 있잖아요. 나를 죽여줘 빨리 해가지고 총 탁 맞아가 죽는 네. 해가지고 뭐 엔딩이 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약간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작품으로 유명하고 이 작품도 굉장히 그로테스크합니다. 네. 이게 그냥 단순히 피가 나오고 뭐 그런 면에서만 그로테스크한 게 아니라 시각적인 효과도 굉장히 난해하고 좀 뭔가 약간 꺼림직한 그런 느낌? 그렇죠. 저게 뭐야 이런 느낌? 그렇죠. 그런 네. 느낌이 드는 그런 시각 효과를 많이 써요. 그런 걸로 유명한 감독이고요. 네. 요 비디오드롬의 주요 소재는 뭐냐면 텔레비전 그리고 포르노그래피 네. 이런 게 이제 주요 소재고 이게 찾아보니까 매체의 위험성, 뭐 텔레비전의 위험성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린 선구자적인 작품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은 좀 이해가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비디오 드럼의 그 되게 유명한 그 장면이 네. 주인공이 이제 TV 브라운관 속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브라운관에 이제 여성의 입이 되게 네. 크게 나오고 거기 이제 주인공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집어넣고 되게 빨려 들어가는 막 이런 식의 네. 연출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정말로 이 사람들이 TV에 빨려 들어갈 것이다. TV에 그냥 몰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TV가 이제 사람들 영혼을 이제 막 이렇게 좀 앗아갈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그냥 흠뻑 빠질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좀 경고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또 당시에는 뭐 텔레비전이 소련에서 이 사람들을 세뇌시키기 위해 만든 거다. 아 진짜요? 네, 당시 미국에서 냉전 시대 때 이런 얘기가 있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텔레비전은 뭐 바보 상자라고 네. 부르기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공포감이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보면은 사실 그 이상을 좀 내다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 게, 처음에 주인공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개인 비서가 그 텔레비전으로 오늘 일정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채널 자체가 약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개인화가 되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맞춤으로 해가지고 누구씨 오늘 일정은 뭐뭐입니다라는 거를 그 TV 채널에서 자기한테만 맞춤형으로 좀 방송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보면은 약간 그런 개인 채널 같은 매체에 대해서도 생각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아침에 뭐 실이라던가 뭐 이런 전자비서 같은 게 있잖아요 지금. 네. 이런 거의 이제 등장을 생각을 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냥 텔레비전의 위험성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줄거리를 좀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은 네. 뭐 그게 복잡한 줄거리는 아닙니다. 이게 그렇죠. 워낙 오래된 영화라서 네. 그 오늘날만큼의 뭐 그런 복잡한 플롯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건 아니고요. 네. 굉장히 단순하게 좀 요약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주인공인 맥스 렌입니다. 네. 이분이 시빅TV라는 포르노그래피를 주로 다루는 곳의 사장이에요. 굉장히 능글맞은이 어떡하 나요. 능글맞은 캐릭터로 나오고 네. 이 토론회에 가가지고 하라는 토론은 안 하고 옆에 같이 나온 여배우한테 막 찝쩍거리면서 아 저녁 같이 먹지 않을래 이러고 네. 그다음에 사회자가 뭐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웅성거리고 그러면서 굉장히 능글맞고 좀 약간 그 싸가지 없는 느낌 그런 그렇죠. 느낌의 캐릭터로 네. 나와요. 네. 네. 좀 근데 약간 잘생긴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네. 배우가 잘생기기도 했고 네. 그래가지고 약간 미워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의 캐릭터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같이 나온 여배우는 이제 리키 브랜드라는 인물인데 데보라 해리라는 분이 이제 그 역을 했고요. 네, 이분이 아주 유명한 밴드의 보컬이기도 하죠. 네. 지금은 이제 할머니가 다 되셨죠. 네. 그 블론디라는 그 밴드의 보컬인데
블론디가 되게 유명한 노래를 많이 불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오, 그런가요? 그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네. 그 Tide is High라는 곡 아세요? 아니요. 들어보면 알 수도 있어요. 네, 어떤 Tide is high, gonna 거래나 뭐 이런 노래인데, 네, 그 노래랑 네, 뭐 이제 그 찾아보겠습니다. 미녀는 괴로워에서 그 마리아, 그거 원곡을 부르기도 마리아 네, 이거요. 아베 마리아 그쵸. 이거. 그 곡도 불렀고, 하여튼 그런 조금 약간 옛날에 유행을 했던 그런 히트곡들을 많이 부른 그런 밴드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니키 브랜드가 있고 맥스가 이제 이 해적질을 합니다. 그 해적 안테나를 가지고 다른 방송사의 TV 신호를 가로채는 거예요. 네, 다른 TV 방송사에서는 뭘 하나 그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랬더니 어떤 신호로 비디오 드롬이라는 영상이 재생이 되고 있었는데 거기서 여성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살해하는 스너프 필름이 이제 신호로 방송이 되고 있었어요. 네, 네. 그거를 이제 이 맥스가 흠뻑 빠져요, 거기에. 흠뻑 빠지고, 아, 이거다. 이거가 이제 새로운, 뭐, 우리 주력 상품이 될 것이다. 주력 상품이 될 것이다. 이게 인기몰이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스너프 필름을 이 찝쩍거린 여배우 니키를 데려와가지고 같이 봐요. 같이 보고, 네, 같이 보고 자빠집니다. 네, 이 니키가 마조이스트예요. 맞아요. 마조이스트고, 고통을 받는 거에서 희열을 느끼는 그런 네. 사람이라가지고 비디오 드럼을 보고 나서는 아 내가 저 비디오 드럼에 나가야 되겠다. 저건 나를 위한 프로야. 생각해가지고 네. 비디오 드럼을 만든 피츠버그로 이제 날아갑니다. 음, 근데 알고 보니까 비디오 드럼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영상이었어요. 네, 단순히 이게 단순한 영상이 아니고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신호가 인간의 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인간의 신체에 영향을 줘가지고 네. 무슨 뇌 안에 종양 같은 걸 만들어내는데 이 종양이 환각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렇죠. 그 어떤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네. 이 비디오를 본 사람들은.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TV를 틀었는데 TV에서 니키가 나와가지고 여배우 니키가 네, 나와가지고 아 내게로 와요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맥스가 거기 빠져가지고 TV 속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네, 네. 네 이런 장면이 나오고 이제 정신줄을 놓게 되는 거죠 니키가. 네. 아, 니키가 아니고 주인공 아닌가요? 아, 네, 그렇죠. 네. 니키가 아니고 맥스가 네. 이제 정신줄을 놓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게 칼렌이라는 사람의 음모였다. 칼렌이라는 사람이 이제 맥스한테 찾아와가지고 너 정말 지금 위험한 상태야. 너 이제까지 이 비디오 드럼에 노출된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면서 우리만이 널 도울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비디오 드럼을 미국 전역에 뿌릴 거다. 네. 그래서 너의 시빅TV 채널을 이용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디오 드럼이 단순히 이 뇌종양을 일으키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이 신인류로 만들어요. 네. 신인류로 만들어가지고 비디오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비디오 드럼에 노출이 되면 사람이 이 배에 비디오를 넣는 슬롯이 생깁니다. 그것도 되게 징그럽게 생겼죠. 네, 네. 요 사진을 제가 좀 작게 줄여놨어요. 이게 좀 혐오짤이 될 수 있어가지고 네. 작게 줄여놨는데 이 배에 비디오 슬롯을 넣는 그 비디오 윙 들어가는 곳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생기는데 거기에다가 비디오를 넣으면은 이 사람에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일종의 세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 칼렌이라는 사람이 이 맥스를 세뇌를 시켜가지고 너희 시빅TV의 동료들을 다 죽여라. 그리고 너의 시빅TV를 나한테 넘겨라. 거기에 추가로 또 오블리비언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옛날에 비디오 드럼에 노출이 됐던 사람 중 한 명인데 이 사람의 딸이 비디오 드럼의 정체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딸도 죽여라. 이 딸이 이제 비앙카 오블리비언이라는 사람인데 딸도 죽여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맥스가 자기 그 뱃속에 권총도 넣어놨었거든요. 네. 그 비디오 삽입하는 곳에 권총을 넣어놨었는데 거기 손 집어넣어가지고 권총도 빼가지고
권총을 빼니까 또 손하고 막 권총하고 결합을 해요. 권총에서 막 이상한 징그러워. 그 파이프 같은 게 나오더니 그 손에 막 네. 꽂혀가지고 막 네. 난리가 나잖아요, 손이. 그건 나중에 아니에요? 좀 더 나중, 그땐가? 네, 그때 네. 총 꺼내고 네. 나서 바로 그렇게 네, 돼요. 네,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총 들고 가가지고 CCTV에 자기 동료들 다 쏴 죽입니다. 쏴 죽이고 비앙카 오블리비언에게 이제 찾아가죠. 네. 근데 거기서 비앙카가 좀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그걸 저지를 하고 너는 지금 비디오 드럼에 조종 당하면 안 된다. 너가 가서 복수를 해라. 그래가지고 복수를 합니다. 그래서 칼렌하고 그 엔지니어 자기 비디오 드럼을 처음 보여줬던 그 엔지니어까지 죽이고 자살을 하면서 이제 영화가 끝나요. 네. 굉장히 좀 간단한 플롯인데 좀 메시지는 굉장히 좀 많이 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매체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린 선구자적인 작품이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사실 공중파 방송에서 벗어나게 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매체가 나오고 사실 오늘날에서 공중파로 뭐 포르노가 방송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일이 이제 빈번하게 이 영화 안에서는 그런 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세상을 다루고 있는데 사실 그게 오늘날도 생각해 보면은 포르노라는 것이 뭐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네. 그리고 막 뭐 스트리밍 하는 그런 방송도 있고 심지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어느 정도 예견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그런 되돌아볼 만한 작품이다. 그리고 이게 옛날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옛날 영화는 CG가 부족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분장으로 때우는 그런 면들이 많았는데 이게 오히려 분장이 굉장히 잘 징그러워요. 네, 맞아요. 분장을 너무 잘해가지고 이게 좀 CG보다 더 약간 그 그로테스크한 네.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잔인한 거를 못 보시는 기괴한 걸 못 보시는 분들에게는 좀 약간 좀 공격력이 강한 그런 영화가 아닌가. 그렇죠.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일단은 비디오를 보고 나서 사람이 바뀌잖아요. 네. 그게 좀 링 시리즈가 좀 떠올랐어요. 그 TV에서 나오는 귀신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네네. 거기도 그 비디오를 보면은 죽는다라는 게 이제 메인 그 플롯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링도 떠올랐고 링도 이제 뒤에 가면 막 SF적인 그런 설정이 되니까 그 다음에 그것도 좀 재밌었어요. 그 오블리비언이 자기 사후에 비디오를 엄청 많이 남겨놨잖아요. 네. 죽기 전에 비디오를 많이 남겨놓고 자기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디오를 통해서 살아있다. 비디오를 통해서 살아있다는 그런 설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질문이 오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비디오를 이제 보내줌으로써 이게 처음에 살아있는. 나올 때는 네. 뭐야 저 사람은 뭔 저런 괴짜가 다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영화가 진행되면서 약간 좀 아니었구나 그런 인물 그런 네. 느낌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존재를 하는 게 사실은 지금은 더 가능해졌잖아요. 왜냐하면 뭐 딥페이크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AI 그런 것도 있으니까. 네네네. 뭐 얼마 전에 뭐 그 이미 세상을 떠난 가수들을 그렇게 AI로 좀 합성을 해가지고 뭐 공연을 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고 그러니까 충분히 예견을 할 만한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게 어떤 아무리 사실은 영상을 많이 찍는다고 하더라도 네. 어떤 사람의 인격을 형성할 정도로 그걸 많이 찍는다는 게 사실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가능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매체에 보여지는 어떤 인간의 모습이라는 게 좀 획일적이고 약간 카테고라이즈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도 어쩌면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닌가 조금 너무 나갔을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블리비언이라는 교수가 네. 영화에서 막 그런 얘기를 하죠. TV라는 것은 단순히 뭐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게 영혼을 복사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거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리고 이 맥스도 이제 결국은 그
이제 배에 그게 생기면서 뭔가 프로그램이 가능한 인간이 되는 거잖아요. 약간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인간이 되는데 사실 막 그런 얘기도 많잖아요. 인간이 자기 의지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뭐 예를 들면 광고라던가 어떤 매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의도를 한 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를 이제 뭐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제 현대인을 그린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사실 이제 매체의 영향이 대단하잖아요. 뭐 네. 사람들이 이제 매체에 의해서 뭐 접한 소식을 가지고 정말로 그 부화 내동을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이제 들고 일어났다가 또 막 씻기도 하고 막 어느 날은 막 열광을 했다가 어느 날은 막 비난을 했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요즘은 이제 그런 면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매체에서 묘사를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 그런 면들이 많이 없었을 것 같은데 인터넷 같은 것도 이제 거의 발달이 네. 거의 안 됐을 텐데. 네네. 그런 것도 좀 선구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요 밑에 이거 얘기도 하려고 하셨던 거네요. 네네네. 네. 요게 아까 VR 기기 뭐 말씀하셨는데 네네. 비슷한 게 나옵니다. 이 작품에서. 그쵸. 네. 요게 뭐 VR 기기 같은 건 아니고 이 환상을 이 주인공이 느낀다고 했잖아요. 이 할렌이었나요? 칼렌이라는 사람이 이 뭐 너의 뭐 비디오 드롬에 노출된 거를 치료를 해야 된다면서 그 방법 중 하나가 너의 환각을 녹화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녹화 장치입니다. 이거를 쓰고 있으면은 막 영상 같은 게 앞에서 재생되는데 그 영상에 주인공이 느끼고 있는 환각이 덮어 씌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기계가 재생해주는 뭐 장면은 그냥 방인데 거기에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있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주인공이 이제 환각을 앓고 있으니까. 네. 그거를 뭐 녹화해주는 기계 같은 건가 봐요. 굉장히 좀 SF적인 설정이 많이 가미된 그런 장치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이런 기회는 없죠. 이런 거를 상상했다는 것이 굉장히 좀 놀랍고 신선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꿈을 녹화하는 기계 그렇죠. 같은 그런 느낌이죠. 느낌이죠. 네. 그래서 이게 뭐 그런 것까지는 가능하죠. 지금은 뇌파를 이제 기록하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이렇게 이걸 뭐 재구성하는 거는 네, 실제로 아직 이렇게 보는 것까지는 뭐 약간 어렵지만 해상도가 좀 낮겠지만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긴 G 할 것 같아요. 수준에서는 뭐 네. 비슷한 거를 개발했다고는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기계로 가는 건 아니고 뇌에다가 전극을 엄청 많이 그렇죠. 심어가지고 그렇죠. 뇌에 나오는 전기 신호를 분석을 해가지고 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네. 이런 거를 알려주는 것으로는 뭐 정확하진 않지만 정확도가 정하진 않지만 가능했던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되게 그로테스크하고 사실 봤을 때 뭔가 좀 뒷맛이 그렇게 썩 좋은 그런 영화는 아니긴 한데 근데 또 이제 보고 나서 되게 좀 생각이 많이 드는 영화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주인공의 환각이랑 현실이랑 처음에는 조금 분리가 되는 것 같다가 나중엔 분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인공이 환각에 빠져가지고 뭐 예를 들면 손에 그 수류탄이 막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수류탄을 뱃속에서 꺼내가지고 그걸 이제 어떤 주인공이 사람한테 아니고 네. 그쵸. 그 상대방이 상대방이 손을 이제 네. 뱃속으로 이제 집어넣었다가 빼니까 그 손에 이제 그 수류탄이 이렇게 심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수류탄이 터져가지고 사람이 죽는데 그걸 보고 이제 지나가던 사람들이 막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어디서부터가 환상인가. 분명히 이 뱃속에 손을 집어넣은 거라던가 수류탄이 갑자기 생겨난 거는 다 환상일 텐데 실제로 사람은 터져 죽은 것 같고 그러면은 어디서부터가 환상인 것일까라는 의문을 이제 불러일으키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 영화를 좀 단순하지 않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거 생각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네오 나오는 그 영화 매트릭스요? 매트릭스. 매트릭스도 보면은 안녕하세요 이구영님. 네. 매트릭스도 보면은 그 네오가
그 사이버 세계에서 막 신기한 능력을 막 이제 신묘한 능력을 막 이제 사용해가지고 적들을 물리치다가 현실 세계로 나와가지고 비슷한 능력을 사용하잖아요. 그런 이제 환상이나 현실 세계가 막 섞이는 그런 게 좀 매트릭스 생각도 났고. 네. 그래서 약간 그 매트릭스도 보면은 뭐 시뮬라르크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작품이잖아요. 아, 이 그쵸. 작품도 좀 뭔가 비슷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것보다 네. 찾아보시면은 이 비디오 드럼은 너무나 기념비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런 평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비평들이 있고 많은 이제 평론가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 리뷰를 하셨고 하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훨씬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 깊이가 좀 얕다 보니까 네. 그냥 이 정도 네. 이 정도의 아유 뭐 감상을 네. 30분 정도 얘기했으면은 많이 네. 얘기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참 약간 그 남자들이 좀 주인공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조금 수동적으로 나오긴 하는데 그리고 약간 섹스 심볼로 나오는데 그래도 이제 니키라는 캐릭터는 비앙카라는 인물도 좀 그쵸. 특별하지 비앙카라는 않나요? 인물이랑 좀 약간 적극적인 그런 저도 캐릭터로 나오는 그 것 같아요. 니키라는 캐릭터가 저는 그렇게 수동적이진 않다고 봤어요. 그쵸. 네. 스스로 뭔가 결정을 하려고 하고 그런 점에서 뭐 그게 격가지인 게 좀 뭐 있긴 하지만 네. 주요 캐릭터들이 다 남성이고 격가지 캐릭터들이 다 여성인 게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엄청 수동적으로 그려진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뭐 섹스 심볼로 그리고 그 캐릭터도 있잖아요. 그 할머니 캐릭터. 아, 그쵸. 네. 네. 그 마당발 캐릭터도 네. 있고 보면은 뭐 당시 사회에서 그려지는 그냥 그 정도이지 않았을까. 당시에 그보다 조금 더 나가지 않았을까? 뭐 라는 그보다 생각도, 네. 조금 더 나갔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당시의 시점에서 여성을 특별히 많이 그려냈다라는 평가를 받기에는 좀 아쉬운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네. 그 정도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네. 네. 그러면은 뭐 비디오 드럼에 대한 얘기는 여기 이 정도까지 하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포제서라는 영화입니다. 요거는 2020년에 개봉을 했고요. 네. 브랜든 크로넨버그라는 이제 감독. 아까 말씀드린 데이빗 크로넨버그의 아들이 만든 영화고요. 이 영화의 내용은 스포일러가 없는 선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다른 사람에게 빙의를 해가지고 암살을 하는 암살 집단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포제서라고 부릅니다. 포제스가 이제 빙의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포제서는 빙의자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겪는 일을 다룬 영화고 우리나라 소설에서 비슷한 설정을 가진 게 있어가지고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작품 설명을 하기 전에 듀나 작가님의 태평양 횡단 특급이라는 단편집에 꼭두각시들이라는 작품이 이제 수록이 돼 있는데요. 여기서 비슷한 설정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세뇌를 시켜가지고 이거 뭐 빙의까지는 아닌데 네. 조종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조종을 해가지고 막 이제 뭐 정치 막 그런 게 막 암투 이런 게 막 벌어지는데 네. 알고 봤더니 내가 누군가를 조종하고 있었는데 나도 누군가에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나를 조종하고 있는 사람도 누군가에 조종당하고 네. 있고 막 그래가지고 막 뱅글뱅글 도는 그런 작품인데 이 작품하고도 좀 비슷하지 않나. 네. 그래서 이제 좀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네. 이 작품도 그리고 굉장히 잔인하고 그렇죠. 그 뭐 사지 절단 뭐 이런 거. 네. 네. 그 시각적인 효과나 뭐 잔인함의 정도나 그런 게 저 데이빗 크로넨버그의 감독의 작품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네. 이런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사는 피부가 생각난다고. 네, 내가 사는 그러는데? 피부가 생각이 나기도 했어요. 네. 이거는 왜 나죠? 저희가 다뤘던 작품이죠. 왜냐면은 내가 사는 피부가 네. 거기서 주인공이 뭐 여성이 되잖아요. 네.
다른 인물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 작품에서도 주인공이 다른 인물이 됐다가 거기서 막 이제 막 섞여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네. 다시 나로 돌아왔는데 내가 막 바뀌어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뭔가 그 나 자신이 변화하는 그런 정체성의 변화 그런 그렇죠. 것과 좀 연관이 있어가지고 좀 관계가 있다. 뭐 스토리적인 거에서는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만 네. 관계가 있어가지고 네. 생각이 났습니다. 네. 네. 내가 사는 피부 저희가 소개를 했었죠. 그것도 네. 같이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요 주인공이 이제 타시아 보스라는 캐릭터인데 이분이 이제 암살자입니다. 아까 말했던 포제서인데 영화 시작하자마자 누군가를 이제 찔러 죽이면서 시작을 해요. 어떤 흑인 여성에게 빙의를 해가지고 어떤 고위급 인물로 보이는 사람이 이제 찔러 죽이면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별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좀 단란한 가족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별거 한다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아 그런가요? 네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네. 뭐 영화에서 설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별거 하고 있다는 것이 거짓말인지는. 남편이 마이클이라는 남편이 있고 아이라라는 아들이 있는 걸로 나와요. 네. 근데 정신 상태가 좀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누군가를 찔러 죽였는데 그 피가 주르륵 흘러내리는 장면이 자기 남편한테 막 겹쳐 보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자기 남편이 갑자기 목에서 피가 막 주르륵 흐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남편하고 그 섹스를 맺는 씬이 있는데 거기서 집중을 못하는 그런 집중을 못하고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들을 대하는 것도 힘들어 해가지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아들한테 무슨 말을 할지 계속 연습합니다. 아, 네. 그거는 그러니까 남편한테도 뭐 그러는데. 네, 남편한테도 그러죠. 네, 그게 이제 자기 말투를 좀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자기가 비밀을 하려면 네. 그 사람의 말투를 따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되어서 좀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자기로 돌아오기 위해서 내가 이제 이 가족한테 원래의 나처럼 이제 얘기를 하는 법을 좀 연습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사람이 나를 연기하고 있는 거죠. 작품에서 그쵸? 보여주는 아니,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그냥 이 일에 너무 몰입을 해가지고 나로 돌아오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이제 그걸 보다 보면은 공사님 말씀대로 이 사람은 자기를 그러니까 나를 나처럼 이제 연출을 하는 거에서도 좀 힘듦을 느끼는구나 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작품이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은 요 콜린 타이트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작품이 좀 급격하게 전개가 돼요. 콜린 타이트라는 인물에 빙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의 애인이랑 장인을 죽이는 것이 이제 타샤 보스에게 임무로 주어집니다. 네. 이 인물은 이제 퍼스트맨에도 나왔더라고요. 그랬나요? 퍼스트맨에서 데이비 스콧을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크리스토퍼 에버시라는 배우인데 네. 저희가 이제 패스트맨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서 네, 잠깐 퍼스트맨. 이제 언급을 네. 해드렸고요. 네. 아무튼 이 타샤 보스가 이 애인이 이제 이름이 에이바예요. 에이바라는 애인과 장인어른을 죽이는 임무를 성공을 해요. 이 또 중요한 장면이 뭐가 있냐면은 타샤 보스가 이 콜린 타이트가 된 다음에 자신의 성기를 확인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좀 특이하면서 좀 재밌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 자기 자신이 변화한 모습을 살펴보는데 굉장히 좀 불쾌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이 약간 오히려 좀 뭔가 흡족해하는 느낌을 받는 것처럼 봤거든요. 그 장면을. 네, 네. 그래가지고 좀 재밌는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아무튼 이 임무에 성공을 합니다. 근데 이 원래 몸으로 돌아가려면 자살을 해야 돼요. 꼭. 네. 근데 사실 완전히 성공한 건 아니죠. 그쵸. 아빠는 살아남았잖아요. 그쵸. 네. 그 장인어른은 네. 죽일 듯이 패거든요. 근데 안 죽어요. 네. 그 약간 살아남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살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쵸. 왜냐면은 이 입을 창으로 찍어요. 부지개를 이렇게 막 네, 이렇게 네. 찍는데 네. 그래도 살아남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가 뭐 혀가 뽑혀 나오지 않던가 거기서 모르겠어요. 네.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데도 살거든요. 네. 진짜 징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네. 아무튼 그 자살하는 것에 실패해요. 이 네. 이유가 뭐냐면은
주인공이 몸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음. 콜린 타이트가 잠깐 그 몸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포일러 경고가 있습니다. 삐용삐용. 삐용삐용. 이 영화를 보실 분들은 뭐 넘기셔도 되고요. 이 스포일러가 있는 부분을 네. 제 생각에는 10분 정도, 5분 정도 뒤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잘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직접 보셔도 괜찮습니다. 뭐 잔인한 거나 그런 거에 좀 그 면역력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네. 보시는 거를 좀 잔인한 장면 좀 넘겨가시면서 보셔도 네네 될 것 그래도 같아요. 괜찮습니다. 네. 네. 아무튼 스포일러 좀 말씀드리면은 콜린 타이트가 이제 자기 친구들도 다 죽여요. 자기 친구들도 다 죽이고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장인어른도 이제 다치게 하고 그래가지고 복수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 타샤 보스가 이제 콜린 타이트의 몸에 침입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인격이 막 혼합을 이루면서 서로 기억이 막 공유하게 돼가지고 네. 이 마이클이랑 그 아이라 그 네, 남편과 아들이죠. 네. 남편과 아들에 대해서 알게 돼가지고 얘한테 가는 거예요. 네. 가가지고 야 지금 네 아내 어딨어? 막 이러면서 그 협박을 하다가 음. 잘 안 돼가지고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도 죽이고 아이도 죽이고 네. 그렇게 됐는데 또 스포일러가 또 있습니다. 삐용삐용. 뿅뿅. 2차 경고. 더 큰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라가 이제 콜린을 칼로 찔러 죽이죠. 네. 여기 목에다가 칼로 이렇게 푹 찔러가지고 죽이죠. 그리고 나서 둘이 이렇게 같이 쓰러져요. 여기 콜린 타이트 쓰러져 있고 아이라 쓰러져 있고. 네. 여기서 아이라가 그 말을 하죠. Let me out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날 뭐냐면은 꺼내줘. 그게 뭐냐면은 포제서가 사람을 죽인 다음에 다시 원래 몸으로 돌아갈 때 하는 말이거든요. 렛미아웃이. 그러니까 아이라의 지금 다른 사람이 지금 침투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봤더니 이 주인공의 동료 거더. 동료라기보다는 상사죠. 상사죠. 네. 네. 거더가 이제 계속 주인공의 상사로 나오는데 네. 거더가 이제 이 주인공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 아이의 몸에 빙의를 한 다음에 네. 이제 콜린을 죽인 거죠. 네.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게 좀 끔찍한 게 뭐냐면은 몸에서 빠져나오려면 무조건 자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라의 몸에 침투했을 때부터 아이라를 죽이기로 상정을 한 거예요. 상사는. 이게 얼마나 이 참혹합니까? 그렇죠. 사람 목숨이 거의 뭐 파리만도 못한 그런 세상인 거예요. 이 세계관이. 네. 아무튼 그러면서 뭐 영화가 끝이 납니다. 굉장히 잔인하고 좀 참혹하고 좀 기분이 좀 안 좋아지는 영화예요. 나오는 사람 다 죽어요. 그렇죠. 네. 네. 거의 다 죽죠. 그래서 주인공은 살잖아요. 네, 뭐 주인공은 살죠. 네. 살고 또 이게 그 영화 평론하시는 분들 거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주인공의 입장에서는 이게 배드 엔딩이 아니에요. 해피엔딩일 수 있다. 네. 왜냐면은 주인공에게 마이클이랑 아이라는 사실 청산하고 싶었던 과거였다. 그래서 마이클과 아이라를 죽이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일을 꾸몄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네. 저는 일부러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음. 근데 이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은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 나비가 나오잖아요. 네. 이 주인공이 다른 사람 몸에 접속을 했다가 빠져나온 뒤에는 항상 테스트를 거쳐야 되는데 기억력 테스트를 거칩니다. 자기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기억을 잘 하고 있나 그런 기억력 테스트를 거치는데 그러니까 그 자아 정체성 유지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네. 사실 굉장히 허술해 보이긴 하는데 할아버지의 파이프가 꼭 먼저 나오고 네. 그다음에 자기가 어릴 때 죽인 나비가 꼭 나옵니다. 그 영화 첫 장면에 보면은 이 나비를 들면서 내가 이 나비를 죽이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영화의 마지막에서는 내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더 유능한 킬러로 태어난 거죠. 네, 그러니까 거더가 약간 그 이 타샤한테
나는 너를 알아봤다. 나는 너가 나중에 내 일을 이어받았으면 좋겠고, 나는 너한테는 자질이 있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자질이라는 게 뭐 구체적으로 뭔지가 안 나오지만, 대강 이제 영화를 보면 보여요. 어떤 자질인지. 그래서 좀 타샤라는 인물 자체가 뭐라고 할까요? 그 아까 이제 좀 나를 연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약간 이 뭔가 좀 단란한 가정 뭐 이런 사회적인 이런 부분이랑 약간 붕 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인물이에요. 좀 유리되어 있고 좀 내면적으로 좀 충장을 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용인될 수 없는 어떤 욕구를 좀 감추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드러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영화를 해석하시는 걸 보면은 이 타샤라는 인물은 사실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한 희열을 갖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특히 이 타샤가 사람을 죽일 때 굉장히 잔혹하게 죽여요. 그렇죠. 안 그래도 되는 굳이 안 상황인데도 그래도 되는데, 불구하고 그냥 총으로 쏴서 죽이면 되는데 네. 굳이 이제 칼을 막 여러 번 네. 찔러가지고 죽이고 네. 그래가지고 주인공이 어릴 때 그 나비를 죽였을 때 일종의 그 희열감을 느꼈는데 그것을 이해하고 싶어서 아니면 그것을 더 느끼고 싶어서 그 희열감을 느끼고 싶어서 살인을 반복하고 있는 거다. 이런 설명도 있고요. 네. 일단 이 영화는 굉장히 좀 모호하게 써져 있어가지고 다양한 해석이 그렇죠. 좀 있습니다. 다양한 네. 해석이 있고 다양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그 SF적으로도 되게 흥미로운 영화고, 이렇게 사람을 이게 포제스를 그러니까 빙의를 할 대상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 마취를 시킨 다음에 머리에다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어가지고 뭔가 임플란트를 해요. 그러면은 그 임플란트를 통해서 이제 그 인격이 다 이렇게 업로드가 되는 거고, 그 사람한테. 그 다음에 그 사람으로서 연기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좀 하죠. 그 전에 이제 막 이렇게 망원경을 보고 막 좀 도청을 하면서 말투도 따라하고 뭐 사전에 좀 지식도 조금 배우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완전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아까 에이바랑 그다음에 또 누구죠? 콜린 다이트. 네, 콜린이 뭔가 이상해 이러면서 너 요즘 좀 이상하다. 에이바가 계속 너 오늘 좀 이상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래? 자기 같지 않게. 네, 막 이런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죠. 뭔가 나다움이란 무엇인가라는 거를 좀 묻는 것 같아요. 이 인간을 어떤 그 인간을 하나의 그 존재로서 이제 정체 짓는 그 특성이란 무엇인가 라는 거를 좀 계속 묻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샤가 사실 이제 이렇게 빙의를 했을 때 빙의를 한 대상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사실 좀 남아있거든요. 남아서 자기가 이제 저지르는 일에 대해서 경악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이 콜린처럼 완전히 막 이렇게 전보고 시키기도 하는데 이렇게 좀 인격이 섞이는 부분도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약간 그 그러니까 누가 앞에 나와 있는지 불확실한 그런 장면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걸 보면은 이게 뭔가 이 포제스를 한 사람과 이제 당한 사람 사이에 뭔가 공통점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조금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그 블로그 요 최신혜라는 네. 분이 이제 하시는 브런치 블로그에 소개가 잘 돼 있는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콜리는 사실 자신의 애인을 죽이고 싶어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계시고요. 그럴 수도 있죠. 또 그 이동진 영화 평론가님하고 그 김중혁 그 분이 작가시던가 뭐 그런데 네. 이분이 하시는 그 영화당이라는 곳에서는 네. 이 타샤와 콜린이 일종의 인격이 합쳐졌다. 그 콜린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사실 그 에이바와 그 장인을 죽인 인물은 타샤와 콜린이 아닌 제3의 인물이다. 이런 식으로 좀 소개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거 같네요. 공각기동대에서 코사나기랑 인형사가 융합해가지고 새로운 인격이 된 거. 이런 생각도 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 외에도 뭐 다양한 네. 링크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그 페이스북과 팟빵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설명 소개란에도.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상당히 네 맞아요. 그 얘기도 해야죠. 네. 네. 만족스러운 작품입니다. 네. 저 약간 불쾌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그 비디오 드론보다는 훨씬 나았고요. 네. 네. 약간 그러니까- 비슷한 결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비디오 드롬에 보면은 네. 뭐 고어한 거 말고 네. 그 TV에서 막 손이 막 나오고 하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시각 효과를 사용한 게. 그런 느낌이 비슷하지 않나. 네. 뭐죠?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어 저는 사실 뭐 그런 부분보다는 음, 예를 들면 이제 타샤가 그 인격이 그 융합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 네, 아닌가요? 다른 사람의 인격을 뒤집었을 때 약간 그 피부가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묘사 같은 게 있잖아요. 자기가 막 찰흙처럼 변해가지고 네. 막 분해가 딱 된 다음에 그 다시 막 결합해가지고 그게 콜린 타이트 모습 되고 막 그런 장면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 중간에 보면은 그런 시각 효과를 쓴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특히 막 내면 세계에서 콜린이랑 그 주인공 타샤랑 막 싸우는 장면도 있고 네. 목 졸랐는데 그 얼굴이 갑자기 풍선이 돼가지고 펑 터져가지고 네. 그걸 이제 뒤집어 쓰는 콜린이 타샤의 가족을 뒤집어 써가지고 그렇죠. 인격을 되찾는 그런 장면들도 네. 나오고 보면 그런 시각 효과들을 굉장히 좀 잘 썼어요. 잘 맞아요. 썼고 잘 썼어요. 좀 약간 상징적인 느낌, 네. 그러니까 이해가 좀 잘 되도록 쓴 그런 그렇죠. 느낌이었어요. 네, 유려하게 썼고, 약간 근데 불쾌하지 않던가요? 약간? 불쾌하죠. 그러니까 그게 막 유쾌하고 막 그 환상적인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런데 저는 좀 아름답다고 느꼈어요. 아 그래요? 네. 약간 그 저희 봤던 그 서던 리치 그런 느낌. 서던리치도 그쵸. 좀 약간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네. 불쾌한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긴 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그 잔인하게 나오는 부분들,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뭔가 좀 피가 많이 난무하는 그런 부분들은 되게 보기가 되게 그 괴로웠는데, 그 외에는 그쵸. 그런 어떤 좀 폭력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약간 볼 때 괴로운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되게 섬세하게 그런 인간의 내면을 좀 표현한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주인공 그 타샤 보스의 배우가 연기를 진짜 잘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물의 그 불안한 내면 이런 것들이 되게 잘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정적으로 되게 좀 변화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감정을 되게 격하게 표현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도 그냥 좀 이렇게 감정적인 그 기복이 그냥 무덤덤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어떤 눈빛이라던가 떨림이라던가 이런 걸 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동요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는 걸 보고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저는 근데 뭐 다 얘기하셨나요? 네네네네. 답답한 장면은 있었어요. 그래요? 그 주인공이 이제 콜린 몸에 들어가 있는데 네. 그 막 주도권을 막 뺏길 것 같을 때 에디라는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네. 한번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몸에 그걸 다잡게. 네. 그래가지고 주인공이 그 콜린 몸 안에 있는데 나를 쏴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에디가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러면서 안 돼, 넌 자살을 해야 돼 이러잖아요. 네. 뭔 개소리지 싶었어요 좀.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좀 싶었는데 뭐 네. 그게 뭐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그 기독교인이라는 그게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좀 어이가 없긴 했습니다. 뭐 그냥 그 주인공이 공경에 빠져야 되니까 그런 연출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처음에 이제 콜린 그 임무를 시작을 할 때 네. 저건 분명히 실패를 할 건데 라는 예감이 들잖아요. 그런가요?
네, 저는 저게 성공할 리가 없다. 왜냐면 그럼 영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저 분명히 실패할 그 임무인데 어디에서 실패를 할까? 라면서 이제 좀 마음을 마음 졸이면서 봤거든요. 그게 좀 저는 맞아요.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안타깝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주인공을 응원하고 있는데 주인공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약간 주인공이 계속 파국으로 치닫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마지막에는 그래도 얘가 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어쩌면 원하는 바를 이룬 걸 수도 있으니까. 네. 과연 이게 내 해피엔딩인가? 그러니까 뭐 완전히 해피엔딩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일종의 뭐 될까요? 인간성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그렇죠. 주인공이 이 살인자로서 각성을 한 거죠. 이게 그 완전한 살인자로서. 일과 가정 사이에서 양립하는 여성을 그려낸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가정을 좀 파괴를 하고서라도 일을 선택하고 싶은 그런 욕망.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그 뭐 공교롭게도 이제 주인공이 상사가 다 여자잖아요. 네. 그렇기는 하죠. 그리고 저는 아까 그 타샤가 이제 포제스를 할 때의 그 묘사가 그 얼터드 카본도 좀 생각이 났었어요. 얼터드 카본에 보면은 내가 다른 사람 몸에 들어갈 때 되게 기분이 이상하다 이러면서 내 거울을 보는데 내 얼굴 가죽이 이제 내 얼굴과 좀 분리가 된 느낌이었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달라붙는다 뭐 이런 묘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참고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부분이 조금 비슷하게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얼터드 카본도 이제 육체를 갈아타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또 이거 보고 좀 재밌으셨다면 얼터드 카본도 한번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방송에서도 얼터드 카본 다룬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치면서 또 하나 말씀드릴게. 요 VR 기기가 또 나오죠 여기. 그렇죠. 안경이 모양의 VR 기기가 나오는데 약간 어이가 없긴 했어요 이게 나올 때. VR 기기 나와서 본다는 게 결국 컴퓨터 모니터잖아요. 네. 이것도 어떤 상징성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그냥 모니터로 했어도 됐을 장면이잖아요. 이 장면이 사실. 그렇죠. 그런데 굳이 이런 장치를 통해서 이중으로 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경을 통해서 모니터를 통해서 화면을 보잖아요. 네. 그 장면이 어떤 상징성이 있는 것인가 싶긴 했거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도 좀 할 얘기가 있는데 네. 일단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콜린이 일하는 데이터 기업입니다. 네. 데이터 기업에서 그 가장 말단에 이제 그 어떤 계약직 일용직 노동자들을 시켜가지고 제품 같은 걸 이제 그 분석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제품을 쓰고 있나. 그게 불법으로 좀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쵸. 그게 왜냐하면 캠을 통해서 이런 캠들 있잖아요. 네. 노트북의 캠이라던가 뭐 핸드폰, 핸드폰 뭐 이런 데에 찍힌 그런 영상들을 보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커튼을 이제 쓰고 있는가 뭐 이런 거를 이제 찾아내는 일을 이제 인간들을 시켜가지고 하는데 약간 그 머신러닝을 인간을 통해서 하는 거죠. 요즘 구글에서 다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렇죠. 카메라까지는 안 쓰더라도 마이크 같은 거가 지금 데이터가 다 들어가고 있다 막 이런 얘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아주 사생활들이 막 이렇게 거침없이 막 노출이 되기도 하고 그런 좀 비윤리적인 그런 기업의 행태 뭐 이런 것들이 또 보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노동 환경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제 뭐 하다가 잠시 일을 멈추면은 왜 일을 멈췄죠? 이러면서 왜 속도가 이렇게 안 나죠? 이러면서 좀 계속 채찍질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제 생각에 이 VR 안경을 굳이 쓰는 이유는 약간 모니터에 드는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이게 전기가 더 많이 들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모르겠어요. 뭐 이때는 안 될 수도 있겠죠. 뭐 어쨌든 모니터가 지금 생각해도 모니터가 훨씬 싼데 VR 기기보다. 그래요? 당연히 그렇죠. 모니터 2-30만 원 사는 건데. 모니터는 모니터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 기기도 이 기기 모니터랑 이 이제 기- PC랑 하면은 뭐 50만 원 넘지 않을까요? 이 기기도 뭐 컴퓨터 따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기기 뭐 기기만 스탠드 있어도 왜 되는 올론 거죠? 되잖아요 지금. 지금의 VR은 뭐 스탠드 올론도 되니까. 어쨌든 네. 아무튼 저는 이게 뭐 어떤 노동자가 좀 더 몰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러니까 그럴까요? 제가 VR을 써보니까 그래요. 좀 근데 더 그 몰입하고, 안에 네. 모니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게 네. VR 기기를 써가지고 예를 들어 내가 그 공간에 있는 것처럼 내가 살펴볼 수 있다. 그럼 상관이 없죠. 예를 들어 카메라를 통해서 보는 게 아니고 모니터를 통해서 보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그 유튜브를 볼 수 있댔잖아요. 네. 그게 딱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VR을 통해서 모니터를 그러니까 보는 뭐 느낌인데, 멀리서 막 영화관처럼 보는 것도 아니고 네. 이 VR 기기를 쓴 상태를 보면은 그냥 진짜 모니터가 나오잖아요. 네. 모니터가 나오고 그 안에 영상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그냥 모니터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네. 이제 VR로 유튜브를 보는 거랑 비슷한 건데요. 그 왜 VR 기기를 써야 되냐는 거죠. 그쵸. 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진짜 써보니까 훨씬 이제 몰입도는 올라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배경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걸 그런가요? 쓰면은 다른 데가 안 보이고 완전히 그냥 굳이 가상-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VR 기기를 이용해서 썼다고요? 그건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음. 일단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좀 더 몰입을 해가지고 이 노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뭐 제 생각에는 네. 감독이 그렇게 생각했으리라고 하는 거는 좀 억지 아닌가. 오히려 어떤 네. 상징성이 있어서 이런 장치를 쓴 게 아닌가. 어떤 상징성이 있나요? 뭐 글쎄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이 VR 기기를 통해서 뭔가를 본다는 게 내가 지금 내 자신인 게 아니라 뭐 VR 기기를 통해서 다른 세상에서 이걸 보고 있는 그런 거를 이제 뭐 염두에 둘 수도 있고 아무튼 뭐 상징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약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눈을 돌릴 수가 없는 그런 거. 아, 노동 환경을 더 안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모니터면은 내가 보기 싫은 게 있으면 계속 살짝 눈을 돌리면 되는데 안경을 쓰고 있으면은 계속 봐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좀 그런 더, 경우가 그러니까 있지 이 않을까? 기업이 얼마나 나쁜 기업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뭐 장치를 좀, 썼을 수도 예, 있다. 그럴 수도 있죠. 좀 더 착취를 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음, 뭐 어떤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아무튼 이런 VR 기기가 네, 나옵니다. 네. 네. 뭐 그냥 미래적인 그런 분위기를 내기 위한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약간 너무 어쨌든 피상적이지 않을까요? 포제스라는 그 기술이 네. 가능하다는 건 상당히 이제 좀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라는 거기도 하니까요. 뭐 사실 이거랑 조금 대조적으로 보면은 이 거더랑 타샤가 이제 브리핑을 하는 그런 네. 방이라던가 아니면 타샤의 집이라던가 이런 곳에 그 TV가 그러니까 모니터가 아주 큰 벽에 프로젝션이 되는 형태로 나오거든요. 오, 그래요? 계속 그거는 그렇게 제가 나와요. 확인을 못했네요. 네, 계속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벽이 꽉 찬 형태로 이제 프로젝션이 돼서 나오는 게 이제 반복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약간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좀 더 진보한, 그러니까 약간 미래의 그런 세상이라는 걸 좀 나타내기 위한 장치인지, 아니면 또 그런 데에도 좀 의미가 있는지, 뭐 이런 거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VR 장치가 등장한다. 오늘날에 쓰는 것보다는 굉장히 훨씬 더 가벼워 보이고 그러네요. 좀 더 편해 보이는 그런 네. 장치죠. 네. 네,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 할까요? 네네. 그 이동진 평론가님이 굉장히 말을 잘해 주셔가지고 요것도 보시면 재밌고요. 그다음에 요 최신의 이분의 블로그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요거는 제가 못 봤어요. 아, 맞아요. 저도 이거 보다가 말았는데, 네. 그러니까 감독이 직접 이제 한국의 인터뷰랑 같이 인터뷰를 하는 네. 영상이에요. 한 네. 시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앞부분은 그 브랜든 감독의 다른 작품인 항생제. 항생제, 네. 안티바이럴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또 제가 안 봐가지고 네네. 아무튼 요 감독의 인터뷰도 있고 다음에 요거는 이거는 기사입니다. 정성희 영화 평론가님이 이제 좀
그러니까 인터뷰를 받아가지고 쓴 기사 같아요. 네. 이것도 링크에 올려두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이구영님이 VR기기가 HMD하고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지 않나 싶네요. 네. 라고 하셨네요.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럼 여기까지 얘기하면 될까요? 네. 네. 그러면 일단 저는 포제서 비디오 드럼은 일단 너무 약간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니까 좀 한 번쯤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뒷맛이 상당히 쓰고요. 너무 옛날 영화라서 사실. 네, 그다음에 그렇게 막 재밌다고 보기도 좀 그렇고 네. 상당히 기괴하고 좀 징그럽고 그래서 좀 불쾌한 부분들이 많을 수 있다라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 만약 그다음에 미성년자 관람 불가라는 네, 거. 만약 재밌고 징그러운 영화를 보시고 싶으시면은 에일리언을 보시는 게 좀 더 재밌지 않을까. 그쵸, 그게 네. 훨씬 재밌죠. 네, 훨씬 네. 재밌고. 에일리언도 이제 비슷한 시대의 영화죠. 네. 근데 포제서는 근데 저는 재미도 있었어요. 맞아요. 네. 재밌고 굉장히 좀 긴장감이 넘치는 그렇죠. 서스펜스가 있는 상당히 그런 작품. 뭐 보기에 따라서 SF로 볼 수도 있고 어떤 철학적인 영화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작전을 세워가지고 하는 스파이물. 스파이물로 볼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취향껏 이렇게 즐기실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이것도 징그럽고 잔인하고 잔인하다. 잔인하고 뒷맛이 그렇게 깔끔하진 않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저희 방송 팟빵과 파티 그리고 아이튠즈 팟캐스트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팟빵 페이스북, 트위터,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통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댓글 남겨주시고 네. 좋아요 눌러주시고 좋아요 뭐 하트 이런 거 찍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여러분들이 거기에 계시는구나 이런 거 볼 수 있으니까요. 네. 많이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큰 화면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 네. 오늘 실시간으로 들어주신 진님과 이구영님도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봐요.